화면 속의 이웃, 그 가면 뒤의 진실. 1995년 7월 15일 플로리다의 뜨거운 태양이 팜비치 카운티의 한적한 운하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낚싯대를 들이운 한 가족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물가 갈대숲 사이에 마치 버려진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 분홍색 천 뭉치가 걸려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분홍색 천은 다름 아닌 침대 시트였고 그 안에는 사람의 형상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심스럽게 시트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곳에 있던 모두는 숨을 죽였다. 시트 안에는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 웅크린 채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과 발은 신발끈, 개목줄, 가죽 벨트 등 온갖 종류의 끈으로 잔혹하게 결박되어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교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목이 졸려 살해당하기 전 끔찍한 성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치과 기록 대조를 통해 시신의 신원이 밝혀졌을 때 지역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그녀는 이틀 전 실종 신고된 28세의 여성 데니즈 오닐이었다. 상냥하고 친절한 미소로 동네 레스토랑 찰리스 크랩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던 웨이트리스. 교사의 꿈을 키우며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에게 대체 누가 이토록 끔찍한 원한을 품었던 것일까?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데니즈는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은 이틀 전인 7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데니즈는 판비치시의 클리어 레이크 콜로니 아파트 단지 730호 자신의 집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손에는 세탁을 마친 빨래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30분 뒤에는 레스토랑으로 출근해야 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평범하고 규칙적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데니즈는 레스토랑에 나타나지 않았다. 2년 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무단결근을 한 적 없었던 그녀였다. 동료들의 걱정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수없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동료들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데니즈의 아파트를 찾았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집 내부는 마치 주인이 잠시 외출한 것처럼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어지럽혀진 가구 하나, 흐트러진 물건 하나 없었다. 유일한 단서는 자동 응답기에 남겨진 메시지였다. 은행에서 온 알림으로 그녀의 신용카드가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차인 쉐보레 역시 주차장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가족과 친구, 경찰은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차가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아파트 건너편 주차장에서였다. 한 주민은 자신의 차가 바로 그 자리에 아침 8시 30분까지 주차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데니즈의 차가 바로 최근에 그곳에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를 가져다 놓은 것이다. 수사관들이 차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즉시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 깔끔하기로 소문난 데니즈의 차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부는 지저분하고 어수선했다. 조수석 재떨이에는 그녀가 피우지도 않는 담배가 반쯤 타담한 채 버려져 있었고 뒷좌석에는 그녀의 재킷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바닥에는 탄산음료 캔 2개가 뒹굴고 있었고 차량 매트 위에는 새하얀 모래알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차 안팎에서는 20개가 넘는 정체불명의 지문이 채취되었다. 트렁크를 열자 더 많은 단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데니즈의 신용카드 영수증 상자, 분홍색 빨래 바구니, 베개잇, 그리고 7월 13일 오후 2시 36분에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새 신발 한 켤레. 신용카드 거래 내역은 그녀가 그 시간에 신발을 산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오후 5시 30분에 출근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신발을 사고 출근 준비를 하던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들의 불길한 예감은 운하에서 발견된 차가운 시신으로 현실이 되었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슬픔은 분노로 타올랐다. 경찰은 데니즈의 차에서 발견된 흰 모래가 시신이 유기된 운하 근처의 모래와 성분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범인은 데니즈의 차를 이용해 그녀의 시신을 옮긴 것이 틀림없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시신을 감쌌던 분홍색 시틀에서 발견된 추가적인 증거들은 수사관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시트를 밖에서부터 묶는 데 사용된 2개의 전깃줄 끝에는 돌멩이처럼 생긴 물체가 연결되어 있었다. 정밀 분석 결과 이것은 뱀이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 애호가들이 사육장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조 발열석 히팅럭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트에서는 검은색 개털 몇 가닥이 발견되었다. 이 단서들을 조합해 경찰은 범인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파충류와 검은 털을 가진 개를 동시에 키우고 있으며 길이가 약 90cm에 달하는 벨트를 착용하는 인물. 시신을 감싼 시트를 묶는 데 사용된 벨트가 바로 그 벨트일 가능성이 높았다. 은행 ATM에서 데니즈의 카드로 돈이 인출된 사실을 파악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운이 따르지 않았다. 해당 ATM의 카메라는 고장나 있었고 범인의 얼굴은 찍히지 않았다. 수사관들의 손에는 몇 가지 물리적 증거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광활한 용의자 풀에서 단 한 명을 특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바리가 나타났다. 바로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였다. 데니즈 오닐의 실종과 살해 사건은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였고 연일 지역방송국의 저녁 뉴스를 장식했다. 수사관들은 사건 관련 보도를 샅샅이 훑어보며 놓친 단서가 없는지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러 방송사의 뉴스 화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젊은 남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데니즈의 바로 앞집에 사는 이웃이라고 소개하며 기자들의 인터뷰에 유난히 적극적으로 응했다. 그는 침종한 표정으로 데니즈의 실종을 안타까워하며 그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열변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미묘한 위화감이 감돌았다. 특히 데니즈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했던 인터뷰들을 다시 돌려보자 수사관들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마치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는 명백히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생존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말투였다. 수사관들의 촉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저 남자 무언가 알고 있다. 혹은 그 자신이 바로 범인일지도 모른다. 그 남자의 신원은 즉시 파악되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 카바예로, 22세의 무직 청년으로 데니즈의 아파트 바로 건너편인 737호에 살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고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웃 주민들은 카바에로가 검은색 개와 애완용 비단뱀을 키우고 있다고 증언했다. 시신에서 발견된 검은 개털과 파충류용 발열석, 경찰이 그려왔던 범인의 프로필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다. 게다가 그는 6,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카바예로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자신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데니즈와는 그저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이웃사촌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즉시 그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카바예로의 아파트 문이 열리는 순간 수사관들은 사건의 진실이 바로 이 안에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아파트는 지저분했고 곳곳에서 수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그의 옷장에서는 다량의 포르노 잡지와 비디오 테이프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비단뱀을 키우는 유리 사육장 안에서 발견되었다. 사육장 바닥에 깔린 인조 잔디 매트의 2군데가 주변보다 유난히 색이 밝았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가 놓여 있다가 최근에 치워진 듯한 자국이었다. 그 자국의 모양과 크기는 데니즈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2개의 인조 발열석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또한 집안에서는 끈이 없어진 검은색 남성용 신발 한 켤레가 발견되었다. 데니즈의 발목을 묶고 있던 바로 그 검은 신발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카바예로는 데니즈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방 한 구석에 놓인 판지 상자 밑에서 그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물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데니즈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된 헬스클럽 회원카드였다. 궁지에 몰린 카바예로에게 경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데니즈의 차 안에서 발견된 그의 지문이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자 카바예로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진범은 따로 있으며 바로 자신의 룸메이트인 19세의 아이작 브라운이라는 것이었다. 카바예로의 주장에 따르면 브라운이 데니즈를 아파트로 끌고 들어와 재물을 강탈하고 성폭행했으며 자신은 협박에 못 이겨 시신 유기를 도왔을 뿐이라고 했다. 이제 수사의 칼날은 아이작 브라운에게로 향했다. 경찰은 데니지의 차 안에 버려져 있던 탄산음료 캔에서 브라운의 지문을 찾아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브라운 역시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 역시 책임을 카바예로에게 떠넘겼다. 몇 달 전부터 데니지의 재산을 노리고 강도 계획을 세운 것은 모두 카바예로였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진술은 대부분 서로를 비난하며 엇갈렸지만 기이하게도 한 가지 사실만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것은 바로 시신을 운하에 유기한 후 함께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레스토랑을 찾아 그날의 영수증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영수증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날 아침 카바예로와 브라운의 테이블에는 총 3사람이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제3의 공범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은 또 다른 미스터리를 설명해 주었다. 시신을 묶는 데 사용된 벨트와 끈이 사라진 신발은 카바예로와 브라운 두 사람 모두에게 맞지 않았다. 제3의 공범, 그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 두 용의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경찰은 카바예로의 전과 기록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그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자동차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그에게는 공범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메서, 20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은 데니지의 차에서 채취한 미확인 지문들을 메서의 지문과 대조했다. 결과는 일치했다. 로버트 메서 역시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3명의 용의자가 모두 체포되면서 끔찍했던 그날 밤의 진실이 서서히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95년 7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 데니즈 오닐은 세탁을 마친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자신의 아파트 738호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다. 그녀는 잠시 후 시작될 레스토랑에서의 분주한 저녁 시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 건너편 737호 문이 벌컥 열렸다. 그곳에서는 루이스 카바예로와 아이작 브라운이 1시간 넘게 숨을 죽인 채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데니지의 동선을 치밀하게 계산했고 누가 그녀를 덮치고 누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을지 역할까지 분담해둔 상태였다. 데니지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두 그림자가 맹수처럼 덮쳤다. 그녀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복도를 가로질러 737호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카바예로는 침착하게 밖으로 다시 나와 데니지가 떨어뜨린 빨래들을 주워 담고는 문을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데니지의 삶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카바예로는 데니지가 정신을 잃고 코피를 흘릴 때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그들은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손발을 묶은 뒤 집안에 있는 돈과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대라고 윽박질렀다. 1995년 4월 클리어레이크 콜로니로 이사온 카바예로와 브라운은 둘 다 직업이 없었다. 22살의 카바예로는 이미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19살의 브라운은 그해 9월 자신의 20번째 생일 선물로 쉐비 아스트로벤에 사는 것이 꿈이었다. 브라운은 경찰 조사에서 카바예로가 데니즈가 월세를 항상 현금 다발로 내는 것을 봤다며 그녀가 부자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들의 탐욕과 잘못된 추측이 선량한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비극의 서막이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데니즈는 그들에게 ATM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며 다시 그녀를 폭행했다. 데니즈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어디에 두었는지까지 알려주었다. 카바예로는 데니즈의 카드를 들고 돈을 인출하러 나갔고 브라운이 남아 그녀를 감시했다. 밖으로 나간 카바예로는 길에서 자신의 친구 로버트 메서를 태웠다. 또 다른 악마가 이 끔찍한 범죄에 합류하면서 데니즈가 겪어야 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달았다. 카바예로는 메서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인질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서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믿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카바에로가 약 3주 전에도 비슷한 계획을 제안했다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카바에로가 데니즈의 ATM 카드를 보여주고 함께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는 친구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데니즈의 차를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 버려두고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카바에로의 아파트에 들어선 메서는 침실 바닥에 손발이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는 데니즈를 보았다. 메서의 진술에 따르면 데니즈는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애원하고 있었다. 그 사이 카바에로는 부엌에서 전화선을 가져와 브라운의 목에 감아보며 강도를 시험한 뒤 데니즈에게 다가갔다. 전화선이 끊어지자 그는 더 튼튼한 다른 끈으로 교체했다. 바로 그 끔찍한 순간 메서는 근처에 사는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떠야겠다고 말했다. 카바이에로는 그에게 $60를 쥐어주며 꼭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다. 메서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태연하게 여자친구를 만나러 걸어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메서는 다시 카바에로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을 때 데니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카바에로와 브라운은 메서에게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축 늘어진 그녀의 몸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 그 후 그들은 시신을 분홍색 침대 시트로 감쌌다. 카바에로와 브라운은 쇼핑센터로 가 데니즈의 차를 다시 가져왔다. 그들은 차가운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어둠을 틈타 한적한 운하로가 그녀를 유기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1995년 7월 14일의 아침이었다. 3명의 악마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 아무렇지 않게 레스토랑으로 가 아침을 먹으며 훔친 돈을 나누었다. 현금 약 $1,200. 메서는 카바에로가 미리 준 $60 외에 $50를 추가로 받았고 브라운은 $500를 챙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데니지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더 사려고 했지만 비정상적인 거래가 연이어 발생하여 카드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카드는 다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7월 15일 토요일 아침 집에 돌아온 카바에로는 데니지의 차를 길 건너편 주차장에 세워두고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수많은 허술한 흔적들은 결국 경찰의 예리한 수사망에 걸려들고 말았다. 루이스 카바에로, 아이작 브라운, 로버트 메서 세 사람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카바에로는 시신에서 채취한 DNA가 그의 것과 일치하여 강간 혐의가 추가되었다. 2001년에 열린 재판에서 로버트 메서는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아이작 브라운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범죄를 주도한 루이스 카바에로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그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인 2013년 감옥에서 암으로 사망하며 법의 심판이 아닌 병마로 생을 마감했다. 한때 교사의 꿈을 꾸었던 상냥한 웨이트리스 데니지 오닐.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같은 이웃의 탐욕은 그녀의 소중한 꿈과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슬픈 표정으로 이웃을 걱정하는 척했던 한 청년의 가면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하고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평범한 얼굴 뒤에 얼마나 무서운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경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